또 이광재 총장님 하시면 아무래도 저는 다른 것보다 정책 전문가, 정책통이잖아요. 정책통. 그러니까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시사연합에서 물론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책을 만드시고 입안하고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탁월하신 분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돼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외교정 하면 총장님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대충 이념 외교 중심이고 실리 외교로 빨리 바뀌어야 된다. 너무 단선 외교다. 좀 균형 잡힌 외교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치 외교라는 개념을 자꾸 얘기하던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가치 외교 자꾸 민주주의 진영의 이런 가치 외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쪽의 설득 논리의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 키신저라는 분이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결국은 외교 시대는 예. 실리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그런 실리 외교의 부분을 거의 지금 포기하다시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주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총장님 보실 때 노무현 정부의 외교 정책과 지금의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을 비교하신다면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실까요? 지금의 정부의 정책은 한미 동맹을 중요하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현 예. 정부나 같죠. 예. 근데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미국에 75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없죠. 우리한테 뭐 받은 게 없잖아요. 없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라는 마치 캐나다랑 소고기 협상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미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예. 결국은 전 세계의 한미 FTA라는 외교의 역사를 맞아요. 새로 쓰는 그랬었죠. 실리를 얻어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미국이 한국 보고 재협상하자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비판도 좀 있었고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당연하죠. 농업이나 이런 산업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뭐 영화인들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에서 엄청난 네, 시위를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 그 뒤에 한국 연화선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한미 FTA니까 우리가 미국 하자는 대로 해서 일본 하자는 대로 해서 우리나라가 무엇을 얻을 그게 아니고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미국을 실체로 인정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전 찾아내는 것이 그것이 외교라고 봅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를 비교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균형자론을 2003년도 다들 그때 비웃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중국이 이렇게 부상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랬었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이제 미국, 중국은 전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이고 앞으로 30년 동안 아마 피나는 경쟁을 하게 되는 그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양다리가 아니고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거하고 예. 한미 한중 간에 예. 소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것은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라 두 개 같이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심지어는 한중일이라는 용어를 한일중이라고 네, 뺐어요. 네, 그렇겠죠.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안 하죠. 예. 괜히 우리만 자꾸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뭐냐면 요 외교를 도 아니면 모 형식으로 선악 이분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교는 다층적이다.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우리가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 우리 실력이죠. 그렇죠. 결국 아마 중국하고 미국하고 우리한테 가장 부러워하고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반도체일 것입니다. 반도체죠.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대우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반도체와 관련한 걸 몇 개를 만들어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를 지킬 수가 있고 기술이 외교이고 외교 기술이 경제인 이 시대에 우리 실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 외교력도 중요하죠. 그렇죠. 적을 적게 만들고 친구를 많이 만드는 외교.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관계 이게 균형 잡히게 했던 게 제가 볼 때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걸 성공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으면서 중국을 마치
뭐 이런 표현까지 있으면 좀 현 정부에서는 지나치다고 표현할 적대적 관계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단순히 중국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를 푸는데도 한반도의 정세와 관련돼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미국이 처음에 그 중국하고 강경 노선을 걸으니까 예. 마치 중국하고 이렇게 좀 대립각을 세우며 미국하고 잘 지낼 줄 알았죠. 그랬었죠. 그런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은 예. 디리스킹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당선 가능성이 예, 높아지게 높죠, 지금 되면 현재. 지금 미국도 두 개잖아요. 예. 바이든 정부와 우리 트럼프 행정부라는 두 개의 예. 그 정부가 있다고 봐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면에서도 역시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게 결국 우리한테는 실리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참 정부 보기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도 실패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외교력이 마치 성공할 것처럼 엄청나게 막 홍보도 하고 띄우고 이랬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전 세계 예. 많은 나라를 다녀고 실제 예. 유치전을 해봤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그 엑스포 실패는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이 정부의 총체적인 실력이라고 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세계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약간의 공격적 행위를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예. 이란에 대해서도 했는데 예. 사실 사우디하고 이란이 오랜 숙적이었는데 음, 중국에서 협의를 발표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슬람도 잊어버리고 중국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예. 두 번째로는 바른말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사실 얘기도 과테말라에서 보니까 예. 2표 차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현장에 갈까 말까가 격렬한 토론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2표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음, 근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표 차이가 나는 거는 대통령한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없었기 거죠. 때문이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예.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죠. 파리 현장에서 누가 사표를 내든지 인천공항에서 책임을 진다고 해야 되는 그게 없었죠. 아무도 없죠. 더 큰 문제는 예. 우리 빈살만이라는 그 사우디 왕세자가 네옴시티라는 석유 이후의 시대에 사우디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세계적인 화두를 냈는데 그럼 부산 엑스포는 비포 애프터가 뭐냐? 부산의 비전이 뭐고 대한민국의 비전이 뭔가 해서 그걸 못 만들어냈던 것이 뼈아픈 것이다. 정리해 보자면은 예. 하나는 세계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 예. 두 번째는 바른말 하는 사람이 없다. 세 번째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네 번째로는 비전이 없다. 이것이 저는 현재 현 정부의 현 시점이라고 현시점 봅니다. 문제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네.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도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당시 김정일이었죠. 김정일과 대화를 하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 직접 평양에 가셔가지고 그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한반도에 평화 무드가 생기고 아까 뭐 평창 올림픽 말씀도 하셨는데 그때 북한 선수들이 넘어와서 우리와 함께 대화. 김정은도 왔었죠 그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크게 향상시켰는데 9.19 군사합의 그냥 무시해버리고 GP 다시 만든다고 하고 이러면서 긴장감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장래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인류가 저지르는 죄악이다. 중동에 우리가 전쟁을 보면서 그 수많은 피해자들은 결국은 노약자이거나 어린 아이들이 결국은 그렇죠. 네. 사망자잖아요. 우리가 21세기에 과연 우리는 이 인류는 지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전쟁을 보면서 참담을 느끼는데 한반도에서는 어떠한 이 전쟁이나 이런 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자에 고려 거란 전쟁을 국민들이 많이 보면서 예, 드라마죠. 우리가 주변 국가의 강대국하고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 우리에게는 강감찬은 있는지 우리에겐 양규가 있는지 많이 국민들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이번에 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거는 이 세계는 냉정합니다. 우리가 럼스펠드 메모에 보면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북한 핵 시설에 대해서 선제적인 공격을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 대한민국에 큰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메모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인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무엇이 있는 것이죠?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무엇을 만드는 즉 반도체와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예, 안보는 아웃소싱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대만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뉴스가 많으니까 예.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랑 협력을 한 거거든요. 한반도에서 자꾸 위기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중국이나 홍콩에 있는 많은 자본들이 일본에 무려 85조 원을 투자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안보 불안은 바로 경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네. 경제를 지키겠다면 안보를 튼튼하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케네디 대통령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 예. 내치에 실패하면은 정권을 내주면 그만이지만 외치에 실패하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화를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대화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주변 국가의 평화를 만드는 그러면 전쟁의 위기를 줄여나가는 이런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